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학생을 둔 고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매달 몇 차례씩 제주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며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카페와 작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누구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시댁 식구 중 한 분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니라고 부릅니다. 나에게는 바로 아버님의 부인으로서 제 시댁이에요. 그 형님은 제 자신만을 중요시하고 보여지는 것만을 존중했던 사람으로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은 땅으로 추락하여 지하까지 파고들며 기죽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처를 회상하면 아직도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형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갑질하며 약 올리는 것을 즐겼어요. 결혼 후 그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게 괴롭힘을 주는 일만을 반복함으로써 우연한 기회를 통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비열한 형님의 골을 납작하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돼 있고 벌 받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한 저의 일생일대의 사건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면 동생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쏙 빼닮았고 저는 아버지 판박이었어요. 동생과 나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넌 진짜 아빠랑 닮았네. 붕어빵이네 너야. 연니한테 자꾸 너라고 할래? 알겠어요. 소정 언니야. 그래, 내 동생 소연이야. 앞으로 계속 언니라고 불러줘. 언니는 개뿔이었느냐고 안 물어볼 거야, 메롱. 우리 동생과 나는 3분 차이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예요. 서로 의지하는 자매이자 친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꾸준히 몫으로 일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계셨어요. 초등학교에도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 주변에서 함께 지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 자매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따로 친척이 없었거든요. 동네 이웃들이 없었다면? 따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동네 할머니에게 돈을 주시며 저희를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제 동생이 가면 예뻐한다고 주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는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와 동생을 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참회가 많았어. 나는 셋째였는데 오빠, 언니 그리고 여동생 3명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몰라. 여름이면 동네 개울가에 모여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지. 물놀이를 하다가 수박을 깨 먹었어요. 요즘은 외동이 많은데 형제가 있어야 추억도 많이 생기죠. 둘이서 지금처럼 잘 지내야 해요.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지네요.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항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개울가에 가서 놀았다고 해요. 왜 어릴 때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빠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빠 어릴 때 사진도 보고 싶고 궁금한데 여기에 사진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와, 흑백 사진이네요. 아빠랑 친구랑 찍은 거구나. 그런 것 같아. 기억 안 나지만 사진을 보면서도 그 사진과 관련된 기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잔뜩 기대했던 김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12살 때부터 목수 아저씨 밑에서 일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서 떠오르는 것이 몇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지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부자 부모님이 아빠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깨야 해. 아빠, 내가 등 밟아줄까? 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언니가 밟아줬잖아. 오늘은 내가 할래.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면서 자주 다치고 아프신 적이 많으셨어요. 디스크를 다치고 사셨고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매는 아픈 아버지를 보며 걱정했어요. 아빠, 다친 거 아니야? 어디 봐봐, 안 아파. 발목이 좀 삐끗한 거야? 조심해야지. 아버지도 자주 아프시고 요즘은 할머니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들도 그런 걱정을 해주고 이제 다 컸네. 동생과 나는 아프신 분들을 보면 속상해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가 다친 뒤 아픈 모습을 유념하며 함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께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던 모습을 보며 자란 저희 자매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어요. 소정 씨는 꿈이 뭐예요? 난 아빠나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리치료사 같은 거 말야. 진짜? 난 간호사로 가고 싶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좋겠지요, 라며 쌍둥이 동생 소연은 간호사가 꿈이었고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꿈이었다고 생각했고 결국 성인이 되어 우리 자매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하였고 동생은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생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은 쌍둥이 여동생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대학 3학년이었고 동생은 방학 동안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의료봉사를 하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시골에서 의료봉사를 하러 갈 건데 그러니까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왠지 동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연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 경우가 있어요. 소연아, 그냥 안 가면 안 돼. 아빠도 2주 쉰다고 했으니 우리 가족끼리 바닷가로 놀러 가자. 아빠, 어때요? 아, 그래. 그거 좋다, 소연아.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부산으로 놀러 갈래? 아버지도 불안하셨는지 봉사활동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해놓은 약속이라서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하고 안 가면 되잖아. 뭔가 불안해. 웬일이야, 언니가 나의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집을 나서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알았어. 동생은 그렇게 시골로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저와 아버지는 어릴 때 우리를 돌봐주셨던 할머니를 보러 갔어요. 그 당시 할머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거기서 생을 마치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동생이 걱정되었지만 동생은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오늘 가. 할머니, 잘 계시지? 많이 편찮으신가 봐. 말씀을 못하셔서 올라가면 나도 할머니 보러 가야겠다. 나 봉사활동 끝났고 여기 이장 할아버지가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 먹고 출발할 거야. 버스 타고 오지. 저녁쯤 도착하겠네. 저희가 통화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오늘 소정이랑 셋이서 너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자. 동생이 상당히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진짜? 아싸 아빠,
제가 5시쯤 도착할 거예요. 나 혼자 3인분 먹어야겠네요. 그래요. 조심히 오세요. 그 후로는 동생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동생은 시골 이장님 댁에서 봉사하러 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온 학생 가족이었는데 큰일이 났어요.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동생이 기다리는 사이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 너머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제 동생이 뭐야? 폭발이라니. 이어서 동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땡땡 병원으로 얼른 오세요. 사고가 났는데 동생과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렸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서 우리 학교 친구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종호야, 우리 소연이는 어디야? 무슨 일인데? 소연이 괜찮지? 그 친구는 온몸을 벌벌 떨며 횡설수설했어요. 나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정신 차려. 종호야, 내 동생 소연이 어딨냐고. 나만 살았어. 다 죽었어. 동생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 화재 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함께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듣자니 모두가 모였다가 고기를 먹다가 프로판 가스 폭발이 일어나 집안이 화재로 났다고 했습니다. 듣자마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끔찍한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죽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다가 나와서 울면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소연아,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피지도 않은 애를 알고 나서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살면서 처음 보았어요. 나도 동생을 확인하러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의사가 말리셨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후에요. 저는 몸 반쪽이 떨어진 듯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까지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소정아, 우리 소연이는 착한 아이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소정아, 못 가는 곳이니 열심히 살자. 아빠도 그렇게 할 거야?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못 이뤄낼 꿈은 제가 다 이뤄줄 거예요. 소연아, 너 보고 있니? 나 열심히 살 거야. 봐두라.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했고 아버지도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조금씩 더디게 동생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반장으로 계속 일하셨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 졸업 후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환자를 만나고 거기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남편도 만났습니다. 우연히 자주 마주치던 사이라서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환자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불편하다는 곳은 오른쪽 발목이 맞으셨습니다. 어느 날 여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찢게 되었어요. 제가 멍청한가 싶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서둘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살피고 다니세요. 그렇게 매주 3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던 남편께서 마지막 방문하신 날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명함을 받고는 아무 생각 없이 구석에 두었는데 몇 달 뒤에 그 남편이 저희 병원에 일을 보러 오시는 걸 보게 됐어요. 멀리서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네고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소정 씨, 왜 이렇게 빠르게 왔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반가워요.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마치 주인을 만난 착한 대형견처럼 반가워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소정 씨, 이따 퇴근하시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연락 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을 보러 떠났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연락했고 초밥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일도 제대로 못했네요. 힘든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상사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있든 소정 씨만 생각했거든요. 오늘 그를 마주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소정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자주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는 알수록 진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 만난 후에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좋게 보아주셨는데 듬직하다고 하셨죠. 3년 동안 나를 소나무처럼 사랑해준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웬 고급 아파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영진 씨, 여기 왜? 설마 여기야? 응, 부모님이랑 형이랑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 다 같이 사는 아파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남편은 소탈하게 혼자서 자취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이 많은 거니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맞아준 건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모습의 형님이었어요. 서방님 오셨어요. 이분이에요. 아내, 형수님. 잘 지내셨죠? 형님은 첫인상부터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님을 제외하고 시부모님과 아버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영진이가 쑥맥이라 결혼을 하려나 했는데 반가워요. 시장하죠. 우선 밥부터 먹고 이야기 나눠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형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소정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건강히 나은 집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형님께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물리치료사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때부터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예요. 목수, 어머어머, 분열과 체력이 좋나 보다. 그것은 다 녹아서 그런 거죠, 어머니. 형님의 잔소리에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민영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것은 확고한 직업이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에 있냐고. 모르겠다. 우리 첫째 며느리는 조금 꽉 막힌 부분이 있나 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그냥 친해지려고 수정 씨를 오해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창피해했는지 형님 얼굴이 빨갛게 달라올랐어요. 형님의 말과 태도에 불편했지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이니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편 말을 듣니 형님은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대기업 연구원이시라고 했어요. 영수님은 좀 과시적인 면이 있어서 출신 대학이나 직업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들과 교류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형수님, 나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정아, 형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챙겨두지 마세요. 기분은 나빠도 그냥 넘겨야 한다고 생각해야죠. 저는 괜찮아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1년 후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행복한 일, 미래에 닥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30분 거리에 위치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울 때는 가깝고 먼 때는 먼 시댁에 얼마나 자주 방문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지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임신하게 되었고 곧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직하기로 했어요. 임신 후 입덧과 빈혈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남편도 지방에서 3달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소정아,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미안해. 도저히 바꿀 수 없어서. 혼자 힘들면 참지 말고 연락해. 알았지? 네, 알았어. 어느 날 배가 고프고 멀미가 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집이네. 형님, 지금 어린이집 가서 우리 애들 좀 픽업해 줄래? 지금이야. 아, 그래. 지금 싫어. 집에서 놀면서 뭘 말이 많아? 지금 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당장 가서 애들을 집으로 데려다 놔.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더니도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제 상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3살, 5살 시조카드를 집으로 데려와서 본인이 퇴근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잘 보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골프를 치러 가셔서 내일 오실 거래요. 저는 오늘 회식이고 그래서 애들을 잘 보고 있으니 저녁으로 삼삼하게 볶음밥을 해주고 형님, 제 입덧이 심해서 밥냄새도 못 맡아요. 아이고, 편하네요. 난 애를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라는 대로해 끊어버리겠어요. 옅은 말만 많아서 무식한 사람들이 저희 형님을 욕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무시했지만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져서 그런 말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나 또한 아버지에게 소중한 딸이라는데 그들처럼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무고한 존재니까 참았어요. 볶음밥을 해주고 같이 놀아주며 작은 엄마, 장난감으로 놀아줘요 라고 부탁하니 힘든데 좀 쉬어도 돼 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워. 엄마와 놀러와 라며 계속해서 부탁하는데 엄마가 놀아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유를 내놓더군요. 시조 조카들이 울면서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매우 당황했어요. 형님이 집에 없는 경우 제가 기다린 듯이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이러면 그냥 휴직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형님이 심부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혈이 나왔어요. 119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다가 결국 제게 12주경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분해졌어요. 그때 생각하는 사람은 친정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가엾어서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급하게 입원한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제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미안해요. 소정아, 너 회복할 생각만 해야 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이 몸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주시고 혼자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는 것을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옆에 계시던 형님께서는 가면을 쓰고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동서. 도련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지내자.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힘들어. 그래, 소정아. 방이 많은데 함께 지내자. 너가 들어오면 일주일에 2번 오던 가사 도우미를 매일 오라고 할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형이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해져야 다시 애를 유산하는 일이 없겠지. 들어와서 함께 지내. 형의 말에 불쾌했지만 시어머니가 밀어붙여서 결국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부모 집에서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형님이 저에게 다가와 일부러 오버액션을 하며 말했어요. 아, 맞다. 동서야,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 그래서 야근이 많아질 텐데 동서가 우리 애들 좀 봐주면 되겠다, 그치? 인간이라면 제 상황 다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얼마나 가깝게 봤으면 그렇게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드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제가 유산 왜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의사도 아닌데 형님이 저를 부려먹고 힘들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유사한 거예요. 저 시댁에 쉬러 왔다가 일하러 온 건 아닙니다. 애들 보는 육아 도움이나 도와드릴게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손 윗사람한테 눈 깜박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못 배운 것들은 어디서든 티 난다니까요. 서방님이 못난 것도 아니라면 마누라가 엘리트를 만나겠지 않아요. 속상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상종도 싫었던 저는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밖에서 발로 차고 윽박지르고 난리를 피워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자 180도 분위기가 변해 꼬랑지 내리고 착한 척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다며 말하니 날씨가 많이 더웠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동서는 안 나오시고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나를 보고 계시로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소정아, 왜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니? 동서는 왜 그토록 피곤한지 집안일을 전부 맡아서 했는데 이상해요. 제가 형님의 연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지 악역 배우조차도 할만할 것 같아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심부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시조카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부족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놓은 명품 가방을 백화점에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요? 명품 옷을 수선집에 맡기라는 시키는 걸 보니까 명품을 사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신상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치인 것 같아요. 말했던 가방을 잘 가져왔나? 그거 돈 있어도 살 수 없는 거야. 괜히 열어보지 말고 내 형님 있다 애들 데리고 오셔서 미움 좀 먹여주시길. 박수, 남편이 올 때까지 참기로 마음 먹었어요. 참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참기로 한 게 아니라 세뇌당한 것 같아요. 형님이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이 땅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제 상태를 친정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았죠. 소정아, 시댁에서 지낼 만한데. 니시 형님 잔소리 안 하고 왜 전에 보니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던데.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울어? 괴롭히는 거 맞구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제 서방 언제? 올라온 대신 그냥 시집에서 나와라. 아빠 일이 2주 뒤면 여기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갈 거야. 아빠 집으로 와, 아빠.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 듣니까 눈물이 터졌나 봐요. 걱정 마세요. 내가 형님 좀 만나봐야겠네. 소정아, 아빠가 갈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또 전화할게. 네, 아빠. 그 후에도 형님에게 당하는 일이 있으면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지방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잠이 있겠죠. 여보세요, 동서야. 잤어? 지금 몇 시니? 게으른 나태함에 휩싸인 채 현재 몇 시인지 이미 잊어버렸다. 해는 이미 정상에 오른 상태로 정신을 차리고 회사로 향하려면 서재로 가보라. 거기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을 것이다. 20분 내로 우리 회사 로비에 와야 해. 빨리 형님 회사까지 2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나가야 했어. 어수선한 머리에 옷을 대충 걸치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로 형님의 말대로 서류를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빨리 이동해 주세요. 15분 안에 도착해야 해요. 서둘러 주세요. 아저씨의 말에 잠깐 정신이 들었어. 내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다 보니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회사 로비에 도착했고 서류를 받으러 내려온 형님이 보였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형님은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제 팔을 잡고 비상구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 형님, 이거 놓아주세요. 아파요. 이 미친년아. 행세가 이게 뭐야? 이 꼴로 와서 날 보고 큰 소리로 인사해. 너 진짜 미쳤어. 욕을 듣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욕을 하세요?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정신없이 왔는데. 이런 내용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말 좀 못 듣네. 눈 좀 떠서 다시 제대로 말해봐. 뭔 말인지. 화를 내는 형님은 가져간 서류를 들고 광란스럽게 나를 때렸어요. 말을 막을 수도 없이 제 정신이 멀어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와서 말했어요. 계약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걸 들고 왜 그러시나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부하 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보고 형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정이 다르거든요. 여자가 제 서류를 훔쳐가려고 하거든. 말이 됩니까? 저는 계속 여기 밖에서 다 봤습니다. 욕설부터 폭행까지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제 괜찮습니다. 한번 좀 봅시다. 아이고, 얼굴 다 까졌네요. 잠깐만요. 회장님은 제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라더니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제 얼굴 옆에 놓고 저와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저에게 물으셨어요. 설마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왜 내가 찾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름은 박태자훈 자신인데요. 그러나 예전에 제 이름이 길섭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진짜 이름이 길섭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떠오르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자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뭐랄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와 조금 닮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 친정 아버지와 분위기나 외모가 크게 닮으셔서 저도 그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에 회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필섭이, K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일 돌아오실 건데 아가씨가 길섭이 딸이라는 거죠. 길섭이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명함인데 아버지한테 꼭 연락해달라고 전해줘요. 꼭 부탁드려요. 네, 전해드릴게요. 회장님은 저와 대화를 마치고 옆에서 어리둥절해하던 형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망나니, 어느 부서 누굽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김 부자. 내일 회장님이 직원 어느 부서 누군지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요. 회장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후에 형님을 한번 쳐다보고 나를 부축해줬습니다. 주셨습니다.
급한 일이네요. 제 차를 불러줄 테니 타고 가요. 회장님이 차를 뺏어가셔서 운전기사님에게 제 아버지 집 주소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언제 오세요?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빠, 혹시 박기웅이라는 분 아세요? 박기웅?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빠를 아는 것 같아요. 아빠, 잊어버린 기억을 찾아줄 뿐이래요. 박기웅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저 지금 아빠 집에 있어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통화가 끝나자 제가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흑백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찍은 것 같다 고 식별하셨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은 벤 회장님 얼굴이 어떻게나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가지 않았지만 형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그분께서 문자로 다양한 악플을 보내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왜 이 여자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받았던 회장님의 명함을 보여주었어요. 박기룡 회장이라는 분이 사람을 안다고 하며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요. 아버지는 그분이 꼭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전화를 걸어봐야겠죠.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회장님의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통화를 하셨어요. 네, 박태훈인데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주셨네요. 이 박태훈 씨 어릴 때의 성함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맞으시나요? 혹시 등에 화상 자국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장에 나도 있었거든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어? 12살 이전 기억은 희미한데 대체 누구세요? 우선 만나자. 12시에 거기로 차를 보낼게요. 저도 깔끔한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전날 형님에게 굴욕당한 후 회사에 갔습니다. 임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이 미리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써봐야 인마 회장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버지도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가슴이 아파서 울었죠. 너 정말 기억 안 나? 난이 쌍둥이 형이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진은 나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흑백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회장님께서는 사진 속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길섭이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회장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너와 나 둘이 학원을 나오던 날이었어. 일시장 골목에서 불이 났는데 너는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거기로 뛰어들었다. 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는 등에 불이 붙은 어린아이를 구해내셨고 구조대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 저 병원을 모두 다 찾아봤는데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당시에 우리 가족은 너를 찾고 있었어. 아버지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저씨들에게 납치되었어. 과거를 완전히 잊고 몫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콧수염을 기르시고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나 봐. 그래, 맞아. 이제 기억이 나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네. 그래, 왜 기억이 나지? 둘 다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날 나와 아버지는 회장님 댁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회장님께서 어릴 적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것 중 반은 아니었지만 회장님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강아지와 놀았던 일들을 회상하셨어요. 흩어진 기억 조각을 맞추며 아이처럼 밝게 웃으셨습니다. 얼굴에 다 형이라고 아버지를 불러 회초리로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왜 꼭 기억하냐고 물은 것에 너 맨날 나를 놀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청 혼났지요. 수십 년 만에 만난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쌍둥이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제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회장님께 우리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모은 재산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내에 그 재산을 찾지 못하면 그 돈을 모두 회장님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난 그 돈을 그냥 두고 있을 거야.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으니 계속 아니 이게 꿈이 아니지. 기룡아 아니여. 형, 나야말로 꿈 같아. 그리고 며칠 후에 지방에서 일하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먼저 얘기해서 알고 있던 남편과 함께 큰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린 후 시댁으로 갔어요. 형님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당신 큰아버지라는 거지? 응, 그게 그렇게 되네. 전과는 180도 태도가 바뀐 형님이 저를 보며 알랑방귀를 꼈습니다. 동서, 나도 다 들었어. 어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동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형님 때문에 유산까지 했는데 형님은 그 틈 타서 절 하인처럼 대해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웬만하면 넘어갈까 했는데 형님 태도를 보니 정말 역겨워서 참을 수 없네요. 평소라면 제가 어디서 소리를 질렀다면 난리를 피웠을 텐데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금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일 욕심으로 통수치거나 몹쓸 짓을 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잘할게요. 동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참나, 대신 조만간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서요.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일이에요. 첫째야, 내가 모난 성격을 가졌다는 건 알겠지만 내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첫째야, 너 나가 살아라. 너 설마 우리 큰아들도 그렇게 괴롭히니? 그래서 걔가 연구실에 처박혀서 집에 안 오는 거야? 맞아. 시어머니의 물음에 형님이 절대로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큰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제가 형님에게 모욕적인 폭력을 당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받았고 그 영상을 자부심을 갖던 형님의 회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후 형님이 아니라 그 여자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폭로했어요. 댓글에는 여자에게 당한 부하 직원들의 응원 메시지와 그 여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형님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본인이 중요시했던 이 만판까지 잃게 되었거든요. 모든 게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형님과 손을 뗀 채 가을 형님은 자식들과 함께 지내며
아버님께 집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은 형수와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 전부터 형과 형수가 사실상 별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수가 시댁에서 보낸 모든 시간도 형을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진 씨, 여보, 나는 형님처럼 남들이 보는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주버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가졌고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받은 유산으로 아버지는 평소에 꿈꾸던 목수 학교를 설립했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수 학교 운영 중에는 인테리어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미뤄둔 일들을 모두 도전해 보셨어요. 나의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도 규모가 계속 커져서 아버지의 회사를 도와주었죠. 우리 딸 소정이는 아빠를 닮아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만능 재주꾼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밝은 성격으로 변하셨고 주기적으로 큰아버지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카페와 전시장을 맡게 되었어요. 소정아, 내가 제주도에 카페와 전시장을 해보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더니 소정이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큰아버지께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과거에 저를 괴롭힌 형님은 자신이 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주버님을 괴롭힌 형님도 결국 불운을 겪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폭력을 견디다가 이혼 소송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주버님은 아이들의 부모 권한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회사에서 떨어진 후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라는 것이 딱 어울리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그 여자도 참 짠하네요. 그리고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갈 일도 없었고 큰아버지도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는 가족이 아닌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이제는 남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남편은 가끔씩 우리 아버지와 나가 쌍둥이였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소정아, 우리도 쌍둥이가 될 수 있겠지? 도전할까? 됐다면 지금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왜냐하면 쌍둥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요. 40 되기 전에는 더 낳아보자 했지만 그때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은 40대 후반이 되어서 더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쌍둥이 유전자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전 아니지만 제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 오빠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우리 대회에서 끊길 것 같았는데 결국 오빠가 나왔네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데 참 신기하다고요. 제가 2살짜리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어요. 친척들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집이 북적북적해요. 가족이 모두 모여 있을 때는 식사할 필요가 없다고요. 배가 부른 기분이 드는데 애써도 놀고 먹던 내 동생을 빼앗아간 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상을 그나마 해주려던 차에 잊혀져 있던 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잊고 있던 기억을 찾으셔서 행복해하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먼저 떠난 우리 동생 소연이가 그리워요. 소연이 분신이 어딘 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몇 밤 몇 며칠 수다 떨어도 부족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들으신다면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